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어야 합니다. 총리가 아니라 주지사로 불러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의 표정엔 조롱이 가득했고 옆에 서 있던 캐나다 총리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모인 기자들 사이에서 어색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누군가는 농담으로 치부하려 했지만 캐나다 총리의 굳어진 표정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캐나다 국민 87%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72년 동맹의 역사가 단 한 문장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오타와 거리에는 성조기를 찢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밴쿠버의 대형마트에서는 미국산 제품이 선반에서 사라졌습니다. 토론토 시청 앞에서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 수천 명이 촛불을 들었어요. 몬트리올, 캘거리, 에드먼턴, 캐나다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참아야 합니까?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 광장을 메운 시민들의 외침이 밤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단풍잎 국기를 든 사람들의 눈빛엔 분노와 함께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국가의 자존심이었습니다. 80대 노인부터 10대 학생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가 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죠. 한 어머니는 어린 딸의 손을 잡고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욕이 캐나다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중심에 태평양 건너편에 한 나라가 있을 거라는 것도요. 한국전쟁 때 함께 싸웠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교류가 없던 그 나라 말이죠. 2953년 휴전 이후 72년 두 나라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쟁터가 아니라 협력의 장에서였습니다. 지금 이곳은 2025년 모욕당한 국가가 새로운 동맹을 찾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CBC 국제부 기자 에단 리입니다. 한국계 2세로 캐나다에서 태어나 자랐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항상 제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웠어요. 한국인도 아니고 완전한 캐나다인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제게 너 중국이냐? 라고 물었고 한국 친척들을 만나면 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기분, 그게 제 삶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뉴스피드를 확인하던 중이었죠. 창밖으로는 오타와의 평화로운 아침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모든 게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편집장, 선배 기자들, 심지어 몇 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대학 동기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단,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와. 난리 났어. 미국 대통령이 완전히 선 넘었어. 편집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집을 나섰죠. 커피는 반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거리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라면 조용했을 아침 시간인데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격하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택시기사는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있었고 편의점 앞에 모인 사람들은 누군가의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한 중년 남성은 욕설을 내뱉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카운터 앞에서 점원과 손님들이 모여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고 한 손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51번째 주라고 했대요. 우리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렀다고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농담이겠거니 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방송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이 모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모니터에는 어젯밤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영상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자고. 편집장이 리모컨을 눌렀고 화면 속 인물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캐나다는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경제도 안보도 전부 우리한테 의존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솔직해질 때가 됐어. 그냥 미국의 일부가 되는 게 서로에게 이익이라고. 캐나다 사람들도 원하는 거 아니야? 달러 가치도 올라갈 거고 세금도 줄어들 텐데.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정말로 캐나다를 위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오만함은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뭔가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욕이라는 단어로도 부족했어요. 이건 한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이었으니까요. 더 끔찍한 건 그가 이걸 농담처럼 던졌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캐나다의 주권 같은 건 진지하게 다룰 가치도 없다는 듯이요. 우리 국민들 반응 좀 봐. 선배 기자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미 분노로 들끓고 있었어요. 해시태그 캐나다는 주가 아니다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미국 국기를 태우는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한 유튜버는 자신의 아이폰을 망치로 부수는 영상을 올렸고 조회수가 100만을 넘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폭발했어. 우리 방송국 전화도 불이 났다고. 다들 분노한 목소리로 미국 규탄 방송 내보내라고 난리야. 다른 기자가 말했습니다. 에단, 네가 나가서 거리 반응을 취재해. 국민들이 뭘 느끼는지 있는 그대로 담아와. 감정을 담아야 해.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야. 편집장의 지시가 떨어졌고 저는 촬영팀과 함께 다시 거리로 나갔습니다. 카메라맨 마크와 음향 담당 사라가 장비를 챙기며 따라왔어요. 에단, 이거 진짜 큰일이네. 내 평생 이런 거 처음 봐. 마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15년 경력의 베테랑 카메라맨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오타와 시내 중심가는 제가 아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평소 질서정연하고 조용했던 이 도시가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는 어느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경찰들도 나와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해산시키려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들도 국민이었으니까요. 실례합니다. CBC 기자 에단입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가장 먼저 마주친 건 6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단풍잎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손에는 작은 캐나다 국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은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35년 동안 토론토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해왔습니다. 미국 제품도 많이 팔았죠. 스탠리 공구, 디월트 전동 공구, 3M 제품들. 제 매장의 40%가 미국산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 가게 문을 열자마자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미국산 제품을 전부 창고로 옮겼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크실 텐데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뭐 미국의 시혜를 받고 사는 거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우린 독립국가예요. 2천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을 가진 4천만 국민이 사는 주권국가라고요. 우리에게도 총리가 있고 국회가 있고 법원이 있어요. 우리는 주가 아닙니다. 카메라가 그의 떨리는 손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국기를 쥔 그 손에서 저는 평생 쌓아온 무언가가 무너진 사람의 슬픔을 봤어요. 저는 20대 때 미국을 동경했어요. 자유의 나라,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뒷마당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그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으로 만난 건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서 있었어요. 피켓에는 우리는 주지사가 아니라 총리가 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친구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캐나다,
파이팅, 메이드 인 USA OUT, 우리의 자존심을 되찾자 등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맥길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교과서에서 배운 게 뭔지 아세요?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 관계라고 배웠어요.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모델이라고요. 제 교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국경이 이렇게 긴데도 군대가 없는 건 세계에서 유일하다고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냐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동맹입니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틀렸어요. 아니, 우리가 착각했던 거죠. 미국은 우리를 동맹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속국으로 봤던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로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더 이상 미국 기업 제품을 사지 않을 거예요. 아이폰도 버릴 거고 넷플릭스도 해지했어요. 나이키 신발도 버렸어요. 제 친구들도 다 똑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세대가 변화를 만들 거예요. 우리한테도 선택권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옆에 있던 그녀의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우리 기숙사에서 조사했는데 90% 학생들이 미국 제품 불매에 동참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세대 전체가 각성한 거예요. 중년의 여성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마트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저희 매장에서 오늘 아침부터 손님들이 미국산 제품 치우라고 항의하셨어요. 처음엔 한두 명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오전 10시쯤엔 수십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긴급 회의를 열었죠. 그리고 결정했어요. 아예 미국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요. 매출에 영향이 크지 않을까요? 물론이죠. 미국산이 전체 매출의 30%쯤 됐으니까요. 하지만 매니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우리도 캐나다 국민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직원들이 모두 박수쳤어요. 손님들도 박수를 쳤고요. 그녀가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마트 직원들이 미국산 제품을 선반에서 치우는 영상이었어요. 손님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매장이 오늘 지역 뉴스에도 나왔어요. 애국마트라고 불리면서 오히려 손님이 더 늘었어요. 다들 응원하러 오신대요. 한 80대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광장에 서 있었어요. 그는 가슴에 훈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젊은이 기자인가? 네, CBC 에단리입니다. 좋아,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게. 나는 82살이야. 2차 세계대전 때는 너무 어려서 못 갔지만 우리 아버지가 미국과 함께 싸우셨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전하셨지. 한국전쟁 때는 내가 갔어. 20살 때였어. 우리 캐나다군 2만 6천 명이 참전했고 516명이 전사했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베트남전 때도 우리는 지원했어. 직접 참전하진 않았지만 물자를 댔지. 그렇게 70년 넘게 동맹이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나? 우리가 동맹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와서 우리를 주 취급한다고? 이건 모욕이야, 모욕. 그의 목소리에는 70년 동맹에 대한 배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 했을 때 저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걸 봤습니다. 내 친구들이 한국 땅에 묻혀 있어. 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죽었어. 미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를 위해서. 근데 이제 미국은 우리더러 자유를 포기하고 주가 되라고 하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노인의 말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죠. 젊은 부부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왔어요.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나왔어요. 아빠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나라에서 살게 될지 걱정돼요. 미국의 주에서 살 건가요? 아니면 독립국 캐나다에서 살 건가요? 우리는 후자를 원해요. 이 아이가 당당한 캐나다 국민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랑 이야기했어요. 우리 집에서 미국 제품을 다 치우자고요. 쉽지 않을 거예요. 거의 모든 게 미국산이니까요.
하지만 해야 해요. 이 아이 미래를 위해서요. 그날 하루 동안 저는 50명이 넘는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나이도 직업도 사는 곳도 다 달랐지만 그들의 말에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자발적이었다는 거예요. 정부가 지시한 것도 누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수하게 국민들이 스스로 거리로 나온 거였죠. 오후가 되자 광장의 인파는 더 늘어났습니다. 10,000명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경찰 추산으로는 20,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오타와에서 이런 규모의 시위는 5년 만이었어요. 저녁 9시 메인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오늘 취재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앵커석에는 베테랑 앵커 제임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경력의 저널리스트였죠. 오프닝 음악이 흐르고 뉴스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캐나다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양국 관계에 전례 없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에단리 기자와 연결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 있었어요. 에단 기자, 오늘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뒤로는 여전히 촛불을 든 시민들이 보였어요. 제임스, 오늘 오타와 거리에서 만난 캐나다 국민들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부정당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72년 동안 우리는 미국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동맹으로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믿음에 금이 갔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가 아니라 나라라고요. 당연한 말이지만 오늘따라 그 말이 새롭게 들렸습니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이며 GDP 대비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넘는 선진국입니다. 우리에겐 자원이 있고 기술이 있고 무엇보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목격했습니다. 82세 노병은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친구들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은 부모는 3살 된 아이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대학생들은 교과서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누구와 손잡아야 하는가? 라고요.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에단리입니다. 방송이 끝나자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앵커 제임스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좋은 리포트였어요, 에단. 당신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줬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 기자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에단, 정말 좋았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해줬어. 내 리포트 듣고 울었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어. 그날 밤, 제 리포트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렸어요. 에단리 기자 최고다. 이게 진짜 저널리즘이지. 나도 오늘부터 미국 제품 안 산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 한국전 노병분 인터뷰에서 울었다.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 드디어 누군가 제대로 말해줬네. 우린 주가 아니야. 하지만 비난도 있었습니다. 미국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현실을 봐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이건 너무 과한 반응이야. 그냥 농담일 수도 있잖아. 에단리는 한국계잖아. 편향된 보도 아니야?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댓글이 가슴에 꽂혔어요. 제가 한국계라서 이렇게 보도한 걸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본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에단, 어젯밤 내 리포트 때문에 난리야. 칭찬도 많지만 비난도 있어. 특히 미국 대사관에서 항해 전화가 왔어.
뭐라고 했는데요? 네 보도가 반미 감정을 부추긴다고, 편향됐다고. 그리고 편집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가 한국계라서 미국의 적대적이라고 했어. 저는 화가 치밀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실만 보도했을 뿐인데요. 그게 반미로 보인다면 그건 그들 문제 아닙니까? 편집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말했어. 우리는 팩트만 보도한다고. 그게 반미로 보인다면 문제는 내 보도가 아니라 미국의 행동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단 국방부에서 비공개 브리핑 초청이 왔어. 선별된 기자만 부른대. 너 혼자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아. 오전 10시 저는 국방부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출입증을 받고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고 다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안내를 받아 지하 2층에 있는 회의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이미 10여 명의 기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었죠. 정각 10시 국방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였고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가슴에는 훈장이 여럿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우리를 둘러봤어요. 오늘 이 자리는 완전히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은 내용은 절대 보도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미래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초청한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제대로 취재하고 국민들께 전달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지만 타이핑은 하지 않았어요. 오프 더 레코드니까요. 어제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이건 어제 갑자기 나온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은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왔어요. 관세 위협, 무역 협상에서의 일방적 요구, 국경 문제. 리스트가 길어요. 차관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아왔습니다.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어제 그 발언은 선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수준이에요. 우리 총리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캐나다의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국방의 많은 부분을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해왔어요. 전투기도 미사일 방어 체계도 대부분 미국제였죠. 노라드, 나토를 통한 공동방위 체계도 사실상 미국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나라에게 우리 안보를 계속 맡겨도 되는가 라고요. 차관이 리모컨을 눌렀고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우리를 동등하게 대해줄 수 있는 나라요. 우리는 지난 3개월간 여러 나라들을 검토했습니다. 스크린에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떴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스웨덴, 이스라엘, 일본.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독일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납기가 너무 길고 가격이 비쌉니다. 프랑스는 독자적이긴 하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요. 영국은 미국과 너무 가깝고 스웨덴은 규모가 작아요. 일본은 방산 수출 경험이 부족하고요. 그때 스크린의 한 지점에 붉은 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반도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제가 한국계라서 더 놀란 건지 아니면 정말 예상 못한 선택이었는지 구분이 안 됐어요. 주변 기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세계 9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에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지난해 170억 불을 넘었습니다. 캐나다보다 10배 이상 많은 금액이죠.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잠수함, 전차, 자주포, 전투기 등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최근 몇 년간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루마니아, 이집트 등 여러 국가가 한국제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총액이 205억 불입니다. 이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예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그렇다면 한국의 기술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의 평가로는 일부 분야에서는 미국과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서 있다고 합니다. 특히 디젤 잠수함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KSS-3 잠수함의 소음 수준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가장 낮습니다. 차관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잠수함 사진이 떴어요. 검은색 선체가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이건 한국형 잠수함 KSS-3입니다. 길이 83m, 수중 배수량 3,400톤입니다.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 방식이지만 AIP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2주일간 작전이 가능합니다. 성능은 웬만한 핵잠수함에 뒤지지 않아요.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차관님,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과 협력하면 미국이 한국에 압력을 넣지 않을까요?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한국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도 미국과의 관계에서 독자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립 능력을 갖췄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그런데 왜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한국입니까? 유럽 국가들이 더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차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독일과 프랑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협상을 해보니 그들에게도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첫째, 납기가 너무 길어요. 독일은 잠수함 한 척 인도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7년이에요. 둘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같은 스펙의 잠수함이 한국산보다 40% 이상 비쌌어요. 차관이 잠시 물을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고객으로 봤어요. 돈만 내면 물건을 주겠다는 식이었죠. 기술 이전?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동 생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냥 완제품을 사가라는 거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첫 미팅부터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를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함께 만들자는 게 그들의 제안이었어요. 기술 이전에도 개방적이었고 일부 장비는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납기도 독일의 절반 수준이고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에단리 기자입니다. 하지만 차관님, 이게 미국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보복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관세나 무역 제재 같은 걸로요.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에단 기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미국은 분명 반발할 겁니다. 이미 비공식 채널을 통해 경고도 들어왔어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살 수 없습니다. 그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제 그 발언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우리가 아무리 동맹으로서 의무를 다해도 그들은 우리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뒷마당 정도예요.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차관의 말에 공감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바로 한국과의 협력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국방장관이 서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총리께서 직접 방한하실 겁니다. 그때 구체적인 협력 내용이 발표될 거예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도입할 계획입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잠수함, 전차, 자주포, 그리고 가능하면 전투기도 검토 중입니다. 총액은 대략 50억 불에서 60억 불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건 캐나다 외교 정책의 대전환입니다. 우리는 미국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외교를 추구할 겁니다. 한국은 그 시작이에요.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건물을 나서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 제 부모님의 고향,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낯선 나라였어요. 저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나러 한국에 갔지만 항상 관광객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말도 서툴렀고 한국 문화도 잘 몰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한국이 요즘 방산 기술로 유명하다던데 그거 아셨어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웃으셨어요. 당연하지. 한국이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니야. 우리가 떠나온 그 한국이 아니라고. 에다나, 너 한국 갈 때마다 서울만 보고 오잖아. 울산 가봤어? 거제도 가봤어? 그쪽 가면 깜짝 놀랄 거야.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드는 곳이거든. 어머니가 전화기를 받으셨습니다. 에다나, 너 한국 뉴스 안 봐? 요즘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엄청 사간다던데. 영국도 한국 전차를 검토한대. 너 기자면서 이런 것도 몰랐어?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한국계 기자라면서 정작 한국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한국 취재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국방부에서 한국과 협력할 계획이래요.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럼 고모한테 연락해봐. 고모가 서울에 사시잖아. 도움 많이 주실 거야. 그리고 이번엔 제대로 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네 뿌리가 어디인지. 전화를 끊고 저는 한국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논문을 읽고 영상을 봤어요. 생각보다 정보가 많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폴란드에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전투기 48대를 수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총액이 200억 불이 넘는 역대급 방산 수출이었죠. 노르웨이는 K2 흑표의 개량형을 도입하기로 했고, 호주는 K9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선택했습니다. 루마니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도 한국제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게 다 진짜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삼성 스마트폰과 방탄소년단의 나라였어요. K-팝과 한국 드라마의 나라였죠. 근데 방산 강국이었다니요. 더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973년부터 방위산업 육성에 힘을 쏟았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한 율곡 사업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197년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감축되자 한국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미국이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은 자체적으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기술에 의존했지만 점차 독자 개발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K1 전차, K2 흑표는 모두 순수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무기였어요. 특히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화력과 기동력을 자랑했습니다. 잠수함 기술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일로부터 기술을 도입해 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했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 설계한 KSS-3 잠수함을 개발했어요. 여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 기술까지 적용됐습니다. 대단한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걸 5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이뤄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캐나다 국방장관의 서울 방문 소식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례적인 움직임이라며 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취재팀에 자원했고 다행히 선발됐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계라는 점이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예요.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짐을 싸며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친척 방문이 아니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캐나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을 제대로 보게 될 거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들이 신속하게 승객들을 처리하고 있었죠.
캐나다 공항과는 비교가 안 됐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는 로봇이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키가 120cm쯤 되는 하얀색 로봇이 승객들에게 길을 안내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아직도 사람이 직접 안내하는데 말이죠. 와, 저는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었나요? 제가 몇 년 전에 왔던 그 나라가 맞나요? 입국 심사도 빨랐습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으로 10초 만에 통과했어요. 짐을 찾는 것도 빨랐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고, 제 캐리어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호텔로 가는 리무진 안에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봤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마천루들, 그 사이로 흐르는 자동차 불빛들, 다리마다 조명이 켜져 있었고, 강변에는 공원이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역동적이고 살아 있었어요. 기사님이 말을 걸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요즘 캐나다 뉴스가 한국에서도 큰 화제예요. 그래요? 어떤 반응인가요? 다들 캐나다를 응원하고 있죠. 미국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꿋꿋하게 자기 길을 찾는 모습이 멋있다고들 해요.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좋아해요. 착한 나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뭔가 뭉클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니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IMF 외환위기 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우리 기업들 헐값에 다 사갔죠. 골드만삭스, 론스타. 다들 와서 우리 은행이랑 기업들 사갔어요.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진짜 친구는 어려울 때 나타난다는 거요. 기사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캐나다 뉴스 보면서 화내요. 왜 캐나다를 저렇게 대해? 이러면서요. 우리도 당해봐서 아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20층 방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겠죠. 5천만 명이 사는 나라, 제 부모님의 고향, 그리고 이제는 캐나다의 새로운 파트너가 될 나라.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브리핑 장소로 향했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는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건물 앞에는 태극기와 국방부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이미 여러 나라 기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기자는 저 혼자였고 나머지는 유럽과 미국, 일본 언론들이었어요. 미국 기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경계하는 눈빛이었죠. 정각 10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등장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영어가 유창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캐나다 국방장관님의 방안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대변인은 능숙한 영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캐나다와의 방산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양국은 모두 민주주의와 인권을 중시하는 가치 동맹이며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국전쟁 때 캐나다군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미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 협력이 미국을 겨냥한 건 아닙니까? 미국과 캐나다의 관계가 악화된 틈을 타서 한국이 시장을 확보하려는 건 아닙니까? 대변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다만 우리는 다른 나라들과도 협력할 권리가 있죠. 캐나다와의 협력은 순수하게 양국 간의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한국은 기술을 제공하고 캐나다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얻는 거죠. 브리핑이 끝나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국항공우주산업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남 사천시까지는 서울에서 4시간 정도 걸렸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고속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산과 들판이 아름다웠어요. 사천에 도착하니 거대한 공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라고 불리는 이 회사는 한국의 유일한 항공기 제작사였어요.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거대한 경납고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FA-50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회색 도장이 된 날렵한 기체들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와! 취재단 모두가 감탄사를 흘렸습니다. FA-50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였습니다. 미국의 F-16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안내원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FA-50은 대한민국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개발 기간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이 걸렸어요. 총 개발 비용은 8조 원, 미국 달러로 60억 불 정도입니다. 그녀가 전투기 옆으로 걸어가며 설명을 이었습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이며 작전 반경은 2000km에 달합니다. AESA 능동전자주사 배열 레이더를 탑재했고 다양한 공대공 및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한 유럽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많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순수 한국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안내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물론 일부 부품은 미국제를 사용합니다. 엔진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의 F424 엔진이에요. 하지만 설계와 조립, 그리고 핵심 시스템은 전부 한국 기술입니다. 특히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100% 한국산이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카메라로 전투기를 찍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제 부모님이 떠나온 그 한국인가 라고요. 오후에는 캐나다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장관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취재진 대표로 회담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기자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회담이 끝나고 양국 장관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밝았어요. 분명 좋은 이야기가 오간 것 같았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회견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캐나다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오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수준의 깊은 인상을 받았고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총리님의 방한 때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장관도 말을 이었습니다. 캐나다는 한국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캐나다의 주권과 자존심을 존중하며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원합니다. 한국 전쟁 때 함께 싸웠던 우리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존중, 동반자, 친구. 바로 캐나다가 미국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저는 고모를 만나러 강남의 한 갈비집으로 갔습니다. 고모는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50대 후반이신데 여전히 젊어 보이셨습니다. 에다나, 우리 조카 몇 년 만이야? 어쩜 이렇게 훤칠하게 컸니? 고모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고모 품에서 한국의 온기를 느꼈어요. 고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럼 잘 지냈지. 근데 너 이번에 무슨 취재하러 온 거야? 저는 이번 방한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고모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캐나다가 미국한테 그렇게 당했다며? 뉴스에서 봤어. 참 기가 막히더라. 주지사라고 불렀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고모도 아셨어요? 당연하지. 한국 사람들 다 알아. 그래서 다들 캐나다 편이야. 우리도 예전에 비슷한 일 많이 겪었거든. 너 IMF 때 이야기 들었지? 고모가 갈비를 구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에다나, 너 한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께 대략 듣긴 했지만. 그럼 고모가 제대로 얘기해 줄게. 우리는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었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집도 없었지. 1953년 휴전 후 서울은 완전히 폐허였어. 고모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어. 사람들이 거리에서 굶어 죽었대. 미국이 밀가루 원조 보내줬고 그걸로 사람들이 겨우 연명했지. 고모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미국이 도와줬어. 그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들이 우릴 진짜 도와주려고 한 건 아니었어. 그냥 공산주의 막는 방패 정도로 본 거지. 우리가 잘 살기를 바란 게 아니라 그냥 북한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길 원했던 거야. 쇼윈도우처럼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노력했지. 196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했어. 그 사람 공과 과가 분명하지만 경제 개발만큼은 인정해야 해. 그 사람이 5개년 계획을 만들었어. 1962년부터 1996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경제 개발을 추진했지. 고모가 구운 갈비를 제 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처음엔 경공업부터 시작했어. 섬유, 신발, 가발. 그런 거 만들어서 수출했지. 그 다음엔 중공업이야. 포항제철을 만들었어. 다들 미친 짓이라고 했어. 철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무슨 제철소를 만드냐고. 하지만 해냈어. 그리고 그 철로 배를 만들었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 세계 1위 조선 국가가 됐어. 방산산업은요? 그것도 박정희가 시작했어. 197년에 닉슨이 주한미군 2만 명을 빼겠다고 발표했어. 그때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북한은 호시탐탐 남침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미군이 떠난다고 하니까 말이야. 그래서 깨달은 거야. 미국도 믿을 수 없다는 걸. 그래서 자주 국방을 추진하기 시작했지. 고모가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율곡 사업이라고 들어봤어? 이 선생의 호를 따서 만든 사업인데 10만 양병설에서 따온 거야. 우리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 처음엔 미국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했어. M16 소총, M9 수류탄,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점점 독자 개발로 나아간 거야.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지. 실패도 많았어. 돈도 엄청 들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건 생존의 문제였으니까. 북한은 항상 위협이었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어. 고모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에다나, 캐나다도 이제 똑같은 길을 가는 거야. 자기 힘으로 서는 거지. 그리고 한국이 그 길을 도와줄 수 있어. 우리도 그 길을 걸어봤으니까. 우리는 캐나다가 뭘 느끼는지 알아. 큰 나라 옆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자존심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 저는 고모의 말을 씹어 삼키듯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왠지 더 깊게 다가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고모와 헤어지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겉으로는 전혀 다른 나라 같지만 실은 비슷한 점이 많구나. 둘 다 강대국 옆에 있고, 둘 다 자존심을 지키려 노력하고, 둘 다 독립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다음 날, 저는 울산으로 향하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KTX 고속열차는 시속 300km로 달렸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울산역에 도착하니 거대한 산업단지가 펼쳐졌습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컨테이너를 실은 트럭들, 철근을 실은 화물차들. 모든 게 역동적이었어요. 이곳이 바로 한국 산업의 심장부구나 싶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들어서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크, 그 안에 건조 중인 배들, 거대한 크레인들. 모든 게 압도적이었죠. 크레인 하나의 높이가 100m가 넘어 보였어요. 애단 기자님이시죠? 제가 오늘 안내를 맡은 김태준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작업복을 입은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조선소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잠수함 건조구역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KSS-3 배치2 잠수함이에요. 캐나다에 수출될 가능성이 높은 바로 그 잠수함입니다. 도크 안에는 거대한 잠수함이 누워 있었습니다. 길이가 83m, 수중 배수량이 3,400톤에 달하는 거대한 물체였죠. 검은 선체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이 잠수함의 특징이 뭔가요? 일단 AIP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공기 부류 추진 장치라고 물 밖으로 안 나와도 2주일 동안 잠항할 수 있어요. 보통 디젤 잠수함은 며칠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와서 디젤 엔진을 돌려야 하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연료전지로 전기를 만들거든요. 김태준 씨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또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 수중 속력도 빠르고요. 기존 납축전지보다 용량이 2배나 돼요. 그리고 무게는 더 가볍죠. 소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그건 기밀이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해수 배경 소음보다 낫다고만 말씀드릴게요. 바다의 자연적인 소음보다도 조용하다는 뜻이죠.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라면 캐나다가 관심을 갖는 게 당연했어요. 저희 잠수함은 이미 인도네시아에 세척을 수출했고 폴란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가 검토 중이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성능의 디젤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독일, 프랑스, 일본, 그리고 우리 정도예요. 우리는 조선소를 계속 둘러봤습니다. 컨테이너선,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유조선. 다양한 배들이 건조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드는 배가 한 해에 몇 척이나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47척이었어요. 총 톤수로는 200만 톤이 넘죠. 세계 1위 조선소입니다. 김태준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70년대만 해도 한국은 배 한 척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위예요. 중국이 물량으로는 우리를 넘어섰지만 기술력에서는 아직 우리가 앞서 있어요. 특히 LNG 운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은 우리가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성장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민족이 생존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캐나다 총리의 방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청와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기자들도 수십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총리의 차량이 도착하자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뭔가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외쳤어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의장대가 사열을 받고 양국 국가가 연주됐어요. 캐나다 국가 오 캐나다가 울려 퍼질 때 저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환영식이 끝나고 총리는 곧바로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조선소를 직접 보겠다는 거였죠. 저희 취재진도 따라갔습니다.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도착한 총리 일행은 KSS-3 잠수함을 둘러봤습니다. 총리는 직접 잠수함 내부에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잠수함이 정말 소음이 거의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총리가 물었고 한국 국방장관이 답했습니다. 네, 총리님. 실제 해상시험에서 입증됐습니다. 이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북극해 같은 환경에서 운용하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캐나다는 북극해 방어가 중요한 나라였어요. 기후변화로 북극해 항로가 열리면서 캐나다의 영해 수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죠. 그런데 기존 잠수함으로는 북극해에서 작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잠수함은 빙의 작전도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북극해용으로 개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체 강도를 높이고 빙하 탐지 시스템을 추가하면 됩니다. 캐나다 국방부 관계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확신이 보였어요. 이거다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총리는 공식 만찬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프레스룸에서 생중계를 지켜봤죠. 대한민국은 캐나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의 가능성,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능성을요.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복받쳐 오른 것 같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한국은 우리를 주지사가 아니라 총리로, 주가 아니라 국가로 대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총리의 말에 만찬장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측 인사들도, 캐나다 측 인사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일주일간의 취재를 마치고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그동안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정리했어요. 한국의 첨단 공장들, 자부심 넘치는 엔지니어들, 그리고 무엇보다 캐나다를 동등하게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리포트 초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우리를 주지사가 아니라 총리로, 주가 아니라 국가로 대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이유였습니다. 저는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나라 옆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가능성, 자존심을 지키며 강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요. 인천공항에서 이륙한 비행기는 태평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건 한 국가가 자존심을 되찾는 과정이었고, 저는 그 과정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이라는 것을, 그 피가 제 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정체성에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저는 캐나다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이었고, 그게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두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풍잎과 무궁화가 함께 피어나는 새로운 동맹이요. 대한민국 최고주.